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지만 그래도 항상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커다란 산 같았던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희미하게 꺼져가는 생명을 겨우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만 더,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물길 바랐는데 아버지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위독한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다 소용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타고난 대장부 성격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온 조문객들은 저에게 위로를 건네며 아버지가 참 잘 살았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이 많은 걸 보면 훌륭한 삶이라고 다독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정말 후회가 없었을까? 슬픔 속에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빈소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지 않는 걸까? 세상 사람 전부가 와도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일 텐데. 20해 전 집을 나간 제 남동생 말이에요. 집에서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소식을 알 수 없는 남동생. 혹시라도 남동생이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오진 않을까?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남동생은요, 온 집안의 기대와 환영을 한몸에 받고 태어난 귀한 자식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딸이라는 이유로 할머니는 큰 실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이름도 은호라고 지으셨죠. 딸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으면 다음 동생이 남자라는 소리를 어딘가에서 듣고 오셨거든요. 딸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엄마의 의견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죠.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당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 할머니는 온갖 민간 신앙까지 써가며 엄마에게 아들을 낳을 노력을 강요하셨어요. 아버지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엄마가 아들만 낳으면 다 해결될 일 정도로 여기셨죠. 심적인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남동생을 낳기 전 유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할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남동생이 태어났고 그때부터 엄마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은 남동생 위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며 남동생을 늘 품에 끼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어요. 맛있는 반찬은 언제나 동생이 먼저였고 맛있는 간식은 숨겨두고 항상 동생만 챙겨주셨어요. 동생이 저랑 같이 놀러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저는 종일 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어요. 귀한 손자가 다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던 죄로요.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잠이 들 때면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저를 실컷 안아주시며 엄마에게는 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동생은 저를 참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할머니 몰래 간식을 챙겨뒀다가 저에게 주기도 하고 제가 본인 대신 혼나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재롱을 부렸어요. 어린 마음에도 누나를 신경 쓰는 남동생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독하게 차별을 해도 저는 엄마와 남동생 덕분에 괜찮았어요. 남동생은 자라면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컸어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손자가 최고라는 할머니와 아들이 최고라는 아버지가 있었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남동생 걱정에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처럼 저에게 감정적으로 섭섭하게 한 적은 많지 않았지만 남동생에게는 당연했던 것들도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반대하실 때가 많았어요.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유학도 가고 싶고 대학원에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방학마다 어학연수를 보내주셨어요. 남자는 더 큰 세상을 봐야 한다면서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한 듯 누리는 남동생이 부러웠어요. 말로는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동생이 빛이라면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포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1년 남짓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서 한 발 멀어지고 났더니 제 마음도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았죠.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남동생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죠. 남동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꽤 열심히 일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남동생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좋아해도 허투루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법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나, 나 요즘 봉사 다니잖아. 누나랑 매형도 시간 되면 같이 하자. 네가 봉사를? 갑자기?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이제 사회인인데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대학교 동기들이랑 얼마 전부터 고아원에서 봉사활동 시작했거든. 거기 아이들 만나고 오면 진짜 내가 위안을 받는다니까. 이야, 우리 은석이 다 컸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잘해봐. 아, 당연하지. 누나도 꼭 와, 알겠지? 안 올 거면 간식이라도 보내줘. 남동생과 봉사활동이라니. 눈까지 반짝이며 봉사활동을 전파하려는 남동생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 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꽤 오래 봉사를 이어가는 것도 신기했어요. 귀하게 자라서 자기만 생각할 줄 알지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법 진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버지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런 아들이 기특했는지 남동생 봉사활동을 하는 고아원에 정기 후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동안 집에 가면 남동생에게서 이름 모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들어야 했어요. 남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저도 조만간 꼭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할 말이 있다며 식구들을 모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대뜸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더군요. 엄마는 말도 없이 언제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냐고 재밌어 하셨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얘, 얼른 더 이야기해봐. 대체 어디서 만났니? 뭐 하는 아가씨야? 천천히 다 얘기할게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고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어요. 직업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좋은 사람인가 보네.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다는 걸 보니. 너 어째 열심히 다닌다 했더니 여자친구 때문이었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겸사겸사?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게 부모님은 안 계세요. 남동생의 말에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돌아가셨다는 말이야? 두 분 다? 그건 몰라. 처음부터 안 계셨으니까. 여자친구는 제가 봉사하던 고아원 출신이에요. 자립한 후에도 꾸준히 고아원을 찾아와서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고아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남동생의 말을 끊고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본 적도 없잖아요. 한 번만 만나보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제 여자친구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요. 네? 그만하라고 했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입으로 내뱉고 있어.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옆에서 애원하는 동생이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평소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 앞으로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의 짝으로 고아라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엄마와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동생이 집안에 폭탄을 터뜨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남동생과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줄곧 냉전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었어요. 먼저 한 발 물러난 건 의외로 아버지였어요. 이번 주에 데려와봐. 직접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너도 포기해라. 진짜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직접 보시면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남동생은 아버지의 신호를 긍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쉽게 포기할 리가 없을 텐데 이 만남 자체도 남동생의 이별을 위해 억지로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음판을 걷는 분위기 속에서 남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인사를 왔어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보조개가 참 예쁘고 웃는 모습이 해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부모님에 대해 묻고는 그 뒤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엄마와 제가 번갈아가며 질문을 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도 느껴지지. 눈앞에 있는 남동생의 여자친구도 신경 써야 하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동생 여자친구와의 만남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심지도 고든 것 같고 말투도 차분한 것이 왜 그렇게 남동생이 칭찬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떠나고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원대로 봤으니 이제 됐지? 만나봐도 나는 마음에 드는 구석을 찾을 수가 없더구나. 이제 네가 포기할 차례야. 아버지가 처음부터 마음을 닫은 건 아니고요. 오늘 아버지 행동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고아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 행동이 원망스럽겠지. 나중 되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게다. 아무리 둘이 좋다고 한들 어딜 출신도 모르는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해.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버지는 아들의 행복보다 남들 눈이 더 중요해요? 네? 그래, 나는 남들 눈이 제일 중요해. 내가 이룬 내 가정, 내 회사에 흠집 나는 꼴 절대 못 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절대 허락 못 한다.
두 사람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 따로 만나거나 하기만 해봐. 나 몰래 그런 짓을 하면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진짜. 엄마, 누나, 두 사람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남동생이 애원하듯 매달렸지만 엄마도 저도 선뜻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비겁하게 무언의 대답을 하고 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 아들을 기특해 하며 선뜻 후원까지 시작한 아버지였는데 아들의 짝으로 절대 고아는 받아줄 수 없다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숨이 막힌다며 매일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가족들이 걱정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들러 분위기를 살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는 절대 꺾이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된 남동생은 무척 괴로워했어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말없이 시달렸던 엄마는 결국 아들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엄마까지 반대로 돌아선 후에도 남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준 카드는 물론이고 입사 기념으로 사줬던 차도 회수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까지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와 엄마에게도 몰래 용돈을 주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자란 것 하나 없이 누리고 살았던 남동생이 과연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동생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동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포기를 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남동생은 또다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빌었습니다.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한 아버지는 남동생을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어요. 남동생은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남동생이 아버지한테 저렇게까지 대드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작 여자 때문에 어디서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 고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싹싹 빌고 다시 카드라도 받아오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은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부모님 허락받고 축복받는 결혼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은지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 같지 않다고요. 아세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한테 빠져서 부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못해. 아니, 안 해. 나는 이렇게 멋대로 구는 자식 둔 적 없다.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거라. 나는 뭐 좋은 줄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숨 막히고 답답하다고요. 차라리 저도 고아인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남동생의 따귀를 때린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을 줘서 때린 건지 동생의 입술에서는 피까지 났어요. 아버지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남동생은 자신의 뺨에 손을 대며 말없이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휴지를 가져가 입술을 닦아주려 했지만 남동생은 엄마의 손길도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꼴 보기 싫은 자식은 평생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부모고 형제며 없는 편이 낫다고 앞으로 인연 끊고 살자며 모진 말을 내뱉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동생이 나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발로 나간 자식 절대 찾지 말라고,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노여운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대로
남동생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집을 나간 순간부터 남동생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맨몸으로 나가서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며 저도 친하게 지냈던 남동생의 친구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동생의 친구는 자신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모른다고 하니 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동생에게 연락이 오면 저에게 꼭 연락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동생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누나, 그렇게 나가버려서 미안해. 엄마 많이 놀라셨지? 나 잘 있을 테니까 누나랑 엄마도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나 그 집에 절대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엄마 좀 잘 챙겨줘. 혹시라도 나 찾는다는 소리 들리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나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 미안해. 남동생의 문자를 확인하고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만 보내고 바로 꺼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동생의 힘든 모습을 방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돌아오라고, 집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같이 아버지를 설득하자고, 이번에는 꼭 옆에서 함께 하겠다고 보내고 또 보냈지만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나가고 엄마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오가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나 몰래 그놈이랑 연락하는 거 아니지? 걱정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지. 어디 부모한테 대들어. 그놈 그거 돈 떨어지면 바로 꼬리 내리고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나 몰래 연락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도 예외 없어.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아버지의 희망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언제 한 건지 남동생은 세대 분리까지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 가족은 흩어지는 걸까? 엄마는 아들이 떠나던 날을 계속 떠올리면서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너무 완강해서 뭔가를 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디 멀리 떠날 생각인지 친구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전했다면서요. 남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저에게만 몰래 말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남동생의 친구는 자신도 더는 아는 것이 없다며 잘 지낸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동생 친구의 말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 반드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집을 떠난 뒤 우리 집의 분위기는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눈물을 훔치곤 하셨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이 깊도록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아무도 없는 부엌 식탁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남동생 없는 집은 텅 빈 공간처럼 어떠한 색도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남동생이 없어도 다음 날은 찾아왔고 엄마와 저도 남동생이 없는 일상에 점점 적응을 해갔어요. 그래도 그 세월을 그냥 모른 척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이제 그만 동생을 받아주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와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부모 버리고 간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그런 아들은 필요 없다며 전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셋은 의식적으로 남동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엄마와 저는 남동생이 어디 먼 나라에 이민을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디 납치된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잘 살 거라고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엄마가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은 변했을 세월인데 우리 가족의 시간은 남동생이 떠난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남동생이 떠나 있는 동안 부모님은 해가 다르게 늙었고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았고 병의 진행도 빨랐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괴로워하셨어요. 통원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진 뒤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대로 말할 힘도 없으면서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면 아버지는 제 손을 붙들고는 남동생을 꼭 찾으라고 자신이 떠나면 금고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생명의 끈을 겨우 잡고 있던 아버진 가끔 어딘가를 향해 뜻모를 말들을 읊조리곤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남동생이 떠난 이후 남동생의 친구와는 매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남동생의 소식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끝마저 놓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남동생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남동생과 연락이 된다면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남동생의 친구는 자신도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끝내 아들을 못 본 상태로요. 저는 남동생의 친구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전했어요. 늦더라도 남동생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빈소가 차려진 후부터 끊이지 않았던 조문객의 발걸음도 시간이 늦어질수록 뜸해졌어요. 엄마는 남편이 챙겨준 물 한 잔을 겨우 마시고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이 없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되물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평생 고집 부리다가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빈소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조문객이 온 걸까? 몸을 일으켜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빈소 입구를 쳐다본 순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20년 전에 집을 나간 남동생이었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니 언제 일어난 건지 엄마는 입구에 서 있는 남동생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왜 이제 왔니, 은서가? 세월이 흘렀지만 남동생은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동생은 자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조용히 토닥였어요. 문득 남동생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아이가 밀고 있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여자. 바로 20년 전 만났던 남동생의 여자친구였어요. 표정도 눈빛도 전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휠체어에 타고 있을까? 어딜 다친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를 진정시킨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죠? 여기 두 사람은 제 가족이에요. 아내는 기억하시죠? 이 녀석은 제 아들이에요. 정민아, 할머니랑 고모께 인사드려.
엄마와 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남동생이라고 대체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자신을 닮은 아들과 함께 향을 피우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남동생이 정말 나타났다는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이제야 나타났다는 야속함과 섭섭함,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한꺼번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남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빈소 옆쪽에 마련된 가족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동생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올케를 능숙하게 안아 함께 가족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연을 알고 있는 남편도 무척 궁금한 눈치였지만 남동생과 엄마와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조카를 잠시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실에 모인 엄마와 저, 남동생과 올케, 우리 네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엄마였어요. 은서가 어떻게 20년 동안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니? 응? 어떻게 지낸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둘이 계속 같이 지낸 거니? 죄송해요, 엄마. 연락을 드리면 그냥 끝일 것만 같았어요. 그날 아버지랑 다투고 무작정 이 사람 집으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들켰어요. 핸드폰은 계속 꺼놓고 있지. 잘 나가던 회사도 안 나가지. 결국 제 입으로 다 털어놨어요. 남동생과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된 올케는 남동생에게 당장 집으로 가라고,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절대로 남동생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올케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남동생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호소했대요.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올케마저 자신을 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만약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릴 거라면서 자신을 담보로 올케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니까 이 사람도 차마 내치진 못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하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완강하니까 결국엔 혼자 몰래 떠날 생각을 하더라. 자신 때문에 내가 가족과 헤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했거든. 올케는 남동생 몰래 떠날 준비를 했지만 몰래 쓰던 편지가 걸려 계획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날 자신 앞에서 오열하며 제발 버리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며 무너지는 남동생의 모습에 결국 남동생의 뜻에 따르기로 했대요. 남동생은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올케와는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떠나면 어떡하니? 너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누나한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맞아. 나는 가진 것도 없었어. 아버지 카드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알겠더라. 일단은 이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림을 시작했어. 곧바로 혼인신고도 했고 내가 일자리를 찾느라 방황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마트며 식당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시장에서 장사를 배우면서 열심히 일했어. 이제 내 가족은 은주뿐이니까 내가 은주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지방으로 내려가서 꼬박 2년 동안 두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했대요. 평생 편하게 살았던 남동생에게 지방살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온 올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그곳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 때쯤 올케를 이렇게 만든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어.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우리 은주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평생 책임지겠다고. 내 기도가 이뤄졌는지 은주는 깨어났지만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어. 다 원망스러웠어. 내가 이곳으로 오자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고 그냥 전부 다 내 탓 같았어. 남동생은 올케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대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남동생을 위로한 건 올케였어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올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공방을 열어서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 손으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한 뒤로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어. 민간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건 거의 다 땄던 것 같아. 생활력이 남달랐던 올케는 자신의 장애를 또 다른 기회의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현실에 치여 미뤄뒀던 오랜 꿈을 이룰 때가 온 것 같다면서요. 처음 시작은 관광지의 구석진 골목에 있는 몇 평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대요. 관광객을 상대로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물건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학교나 기업에 출강을 나가는 일도 생겼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름을 알리며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다 보니 어느덧 관광지 초입에 자리 잡을 정도로 규모도 키웠고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꼭 들러야 하는 코스로 유명해졌대요. 공방이 대박을 치게 되면서 남동생도 아예 공방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공방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아들이 찾아왔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성취하는 몸으로 애까지 낳느라 이 사람이 참 고생이 많았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분에 넘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포기가 아닌 희망을 선택했어. 그 모습 덕분에 나도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고, 아버지가 그러셨지. 나는 내 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더 보란 듯이 살아내려고 노력했었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온 셈이네.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동생과 올케가 지난 20년을 얼마나 애쓰며 버텨왔을지 눈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올케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 다 고생 많았네. 그래도 큰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말도 없이 버텼어. 그런 건 아주 둘이 똑같아. 저 어머님과 형님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더 냉정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힘들어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말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식 낳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다 제 욕심 때문이었죠. 정민 아빠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어둠이었어요.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지냈던 고아원에 찾아가 봉사를 했던 것뿐인데 그때 다가온 정민 아빠를 차마 내칠 수 없었어요. 제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따뜻해서 그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어요. 올케는 부모님과 저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남동생을 보냈어야 했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사고가 나고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어떻게든 잘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떠나지 못할 남동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면서요. 그래서 언젠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는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하던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스러웠어요. 그동안 가족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올케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올케라고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이 긴 세월 속에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힘겨운 이야기를 마친 올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엄마가 올케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고맙다.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지난 20년 동안 오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단다. 정말 잘 왔어. 엄마는 올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속으로 삼켰던 수많은 말들이 눈물이 되어 올케의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저만은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저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듯 우리 네 사람은 그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 속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동안에도 남동생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납골 땅에 아버지를 모신 후 남동생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건넸어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대로 남동생을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루만 자고 가라는 엄마의 부탁에 남동생은 못 이기는 척 가족들과 함께 20년 전 떠났던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에 온 소감이 어때? 글쎄,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여긴 전부 그대로네. 바뀐 게 거의 없어. 네 방도 그대로야. 너 떠난 뒤에도 엄마가 매일 쓸고 닦고 하셨지. 정민아, 아빠가 쓰던 방 구경해 볼래? 엄마와 올케, 조카가 남동생의 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의 금고가 있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금고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여긴 왜 들어왔어? 아버지가 떠나시기 얼마 전에 너를 꼭 찾으라면서 금고를 보라고 하셨거든. 나도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 경황이 없어서 그전에는 열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래? 속을 알 수 없는 양반이야. 남동생이 서재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통장 한 개, 접혀있는 쪽지 한 장, 그리고 제법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쪽지를 펼쳐보니 강원도 쪽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원도? 은서가, 너 지금 사는 곳이 강원도라고 하지 않았어? 이 주소 알아? 줘봐. 어? 여기 우리 집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왜 여기에? 의아했습니다. 남동생의 주소가 왜 아버지의 금고에 있는 걸까? 의아한 마음에 통장을 보니 남동생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15년 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꼬박꼬박 입금을 한 통장이요.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확인하면 할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꺼운 노트였어요. 이걸 보면 아버지가 남긴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노트의 정체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기록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장을 남겨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기장의 시작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이걸 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저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는 남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 넘기다 보니 뜻밖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남동생이 집을 나간 지 5년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올케가 사고를 당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네요. 아버지는 엄마와 저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사람을 시켜서 남동생의 위치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올케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고용한 사람을 통해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온통 죄책감과 후회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끝내 허락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이 아이들을 찾았더라면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까? 내가 몇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걸까? 되돌릴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는 평생 아이들의 원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는 올케가 사고 난 것도,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것도 전부 자신이 반대해서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자식을 내몰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남몰래 남동생과 올케가 사는 곳에 찾아가 멀리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차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떠나셨던 거죠. 뒤로 갈수록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끝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뒤에서 남몰래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남동생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반대를 했던 당시 속상했던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고백, 그리고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살아생전 용서받지 못하고 떠나는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뒤로 갈수록 손에 힘이 빠진 건지 몇 번이나 덧대어 눌러쓴 흔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남동생의 말처럼 아버지는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냉정하게 굴었던 아버지가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본인 고집대로만 살다가 가셨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일기장을 읽은 남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남동생은 소리 없이 쓸쓸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은서가.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몸도 마음도 참 많이 괴로워하셨거든. 근데 그때마다 네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너랑 함께했던 추억 같은 것들 말이야. 아버지가 끝내 너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금고를 맡기셨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찾아주길 바라면서 그 주소를 보니 계속 너희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나 보다. 제 말에 남동생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동생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기장을 다시 읽기 시작한 남동생을 서재에 남겨두고 저는 잠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어쩐지 구슬프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번 내린 결정은 하늘이 무너져도 바꾸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말이 곧 법인 사람. 제가 살면서 느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남동생이 떠나고 지난 아버지의 세월이 온통 후회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와 엄마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아버지. 자신의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빠져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마음. 남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자신이 없어서 나설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기장을 통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평생을 지독한 고집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가 혼자 너무 큰 고통을 삼킨 것은 아닌지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 역시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끝내 아들의 손을 잡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저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잃은 것들을 돌려줄 수도 없지만 남동생의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에요. 20년 전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어서 남동생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마음의 짐도 머지않은 시기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년은 아버지의 후회로 물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후회에 머무는 시간이 아닌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 부부에게 마음 깊이 건네고 싶었던 사과를 대신 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